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뿌린 틈을 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처럼 수요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수요선을 그렸는데 수요선 Y축이 뭡니까? 가격이잖아요. 가격. 이때 가격은 자, 당해저하의 가격입니까? 대체제 가격입니까? 당해저하의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당해저 가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Y축에 설정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살펴봅시다. 자, P0에서 P1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 감소하겠죠? 그래서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P0였을 때는 Q0니까 2점이 되겠죠? P1이면 Q1이니까 2점이 되겠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감소하더라.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선 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 문장으로 정리합시다. 자, Y축의 설정에는 자, 당해저하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당해저하의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수요량이 변해서 어떤 결과지 않습니까? 바로 수요선 내에서 또는 수요선 상에서 점에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수요량이 변에 따라서 이를 가려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당해저하의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승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감소.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감소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다음은 당해저하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 정의 잘하시기 바라겠는데, 자, 수요량의 변화다. 자,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Y축의 설정에는 당해저하의 가격이 변해서 결국 수요 함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에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뭡니까? 수요 함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이 변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가졌어요? 수요선 내에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자 묶었던 이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요인들이 이제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인구입니다. 자, 인구. 자, 이제 여기서 자, 인구가 증가한다. 그죠? 자, 이제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는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도 향상되고 기여도도 향상되고 대체 가격은 하락하고 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렇지만 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다 보면 너무 분석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하는 겁니다. 다른 데 다 똑같아요. 오로지 인구만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살 가격은 P0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데 인구만 증가한다. 그럼 보세요. 과거에는 P0라는 가격에서 이만큼 사고자 했지요. 그럼 이만큼 사고자 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사고자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겠죠. 이 점을 찍어봅시다. 똑같은 가격이지만. 자, 다음 P1이란 가격에서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인구가 증가하니까 사고자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진다.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는 이야기예요. 연결시키면 우리는 자, 이와 같은 수요선으로 나타내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당초 수요선은 이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인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수요선이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야. 그럼 자, 보세요.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거면서 인구의 증가는 결국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참 우리가 수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자, 사실 여기 보니까 P0, P1, P2 모든 가격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 가격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요입니까? 수요량입니까? 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어 정했었죠? 자, 부동산의 모든
가격이나 임률 대선하면 이때는 뭡니까? 수요.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률 대선은 뭡니까? 수요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는 모든 가격을 대상하니까 수요다 표현을 쓰겠죠? 수요가 증가해서 어떤 길로 가져옵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요건 다 똑같아요. 오로지 인구만 감소한다는 이야기. 그럼 살 가격은 P0로 똑같겠지요.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했다는 이야기. 이만큼 사는데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사원 양은 이보다 많아진 거 적어집니까? 적어지겠죠? 이 점을 찍어 볼 수 있겠네요. P1이란 가격에서 과거에 이만큼 사고자 했어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사원 양은 더 줄어들겠죠? 이 점 찍어요.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수요선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당초 수요선은 이 모습인데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요선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럼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좌측으로 이동했다. 알 수 있겠죠? 지금 인구의 감소는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래서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인구가 변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구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Y축 설정에는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Y축의 설정에는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하면 이때는 동일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수요량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P0라는 P는 동일한 가격이지만 수요량은 이 크기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 자체가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예습 했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수요가 감소하면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해서 수요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신가? 수요가 변한다 해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수요의 변화다. 결국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선 자체로 이동시킨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요의 변화를 가져는 요인은 뭡니까?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뿐이다. 그죠? 자, 어떤 경우죠?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다 설명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는데, 자, 수요량의 변화는 원래입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선 내에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선 자체가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용제 잘 하시고, 다음은 여기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어려운 거네요. 이제 이 구별 때는 항상 우리가 당해자 뭐다. 이건 빨리 찾자는 이야기예요. 빨리 찾아서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량이 변화해야 되겠지요. 당해자 가격 이위 있게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파트 매매 시장 가정 있죠.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지요. 그럼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는 어디에다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이때는 어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겠지요. 수요량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때?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어때?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때 점의 이동이 있죠? 네, 수요량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수요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요인들이 변하면 이들은 다 어디에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참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이때 수요가 변하겠죠. 자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뭐가 변합니까? 수요량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이 변하면 수요가 변한다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가 어때? 감소하기도 한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자체는 어디로 합니까?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매매 생활 과정에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 그리고 수요의 변화 요인을 구별해 드렸다.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당해적 가격인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뿐이다. 나머지가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친절하게도 여기까지 요약된 프린트물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셨죠? 이 항목 3번 보세요. 이 항목 3번 보시면 아파트 매매 시장이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격 이 자체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다 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은 이 같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걸 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지 좌측 이동하는 건지 구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인구입니다. 인구는 이야기 다 드렸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는 어때? 증가.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 수준 한번 살펴봅시다. 소수는 잡으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 물론 다른 조건 일자로 가정합니다. 소수준이 향상되면 당연히 아파트 매매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다음 소득 수준이 감소하면 아파트 매매에서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때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소득이 향상이 되면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 감소한 재화도 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 이야기예요. 자,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소수준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입니까? 감소하는 게 정상입니까? 증가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수준이 향상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우리 어때? 정상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소한다. 비정상이죠? 열등하다서 열등재 이렇게 표현해서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소수준이 향상할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뭐라 합니까? 정상재.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 재를 뭐라 합니까? 열등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가정했죠. 자, 소득이 향상되었을 때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소고기는 뭐가 됩니까? 정상재. 돼지고기는 뭐가 됩니까? 열등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부동산 시장에서 또 우리가 있읍시다. 자,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대형 평형 아파트의 대형평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평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이때 대형평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정상재. 소형평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열등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용어적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한 재화는 어때? 정상재. 수요가 감소한 재는 어때? 열등재란다. 이 생각하시고 지문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정상재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재. 그럼 결국 정상재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열등재 이렇게 표현하면 열등재 어때?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정상재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고
열등제는 일단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없다면 당연히 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상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정상제 구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정상제를 기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소득 이야기 다 드렸고요. 다음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자, 여기서 이제 기여도. 자, 이는 다른 말로 선호도, 뭐 취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기여도가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뭡니까?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이래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다음은 기여도 감소합니다. 이 기여도 감소할수록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또 사그른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우리 시험 때 완전 단골 메뉴예요. 거의 메뉴다 빠지지 않고 한두 문제는 무조건 연관돼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어리더라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 2선 먼저 여러분들이 대체제, 보완제, 재화의 성격부터 정리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대체제, 보완제는 두 재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재화만 가지고 이야기는 아니에요. 두 재화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생각하시고 A와 B 두 재화가 어때? 대체제다. 두 재화가 어때? 보완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 두 재화 대체제다. 두 재화가 보완제에 변하는 거. 잡으세요. 말 그대로 봅시다. 대체는 뭡니까? 대체가 가능한 재화란 이야기예요. 왜? 가격이나 효용, 즉 만족도가 어때?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체가 가능한 두 절 뭡니까? 대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잡으세요.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거 사도 좋다는 이야기는 뭘 사겠어요? 상대적으로 비싼 거 삽니까? 싼 거 삽니까? 싼 거 산다. 그럼 싼 거 사면 나머지는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이게 대체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좋다. 뭘 산다? 싼 거. 그럼 나머지는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완제는 말 그대로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완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호 결합이 되면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완제는 상호 보완해준다.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합이 되니까 수요자 사오사 입장에서는 한쪽 사면 어때? 나머지도 사야 되겠지요. 한쪽만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자,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저하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살펴보는데 우리 당해저하는 아파트로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아파트와 빌라는 어때? 대체 관계인 저하다. 이렇게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도 사람이 다 차이 있을 수 있겠죠? 항상 가정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하고 이제 대체제인 빌라의 가격이 어때?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적인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따져보자. 자, 보세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어때?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자, 어때? 아파트 빌라는 대체제라 그랬지요. 대체니까 둘 중에 어느 거 사도 되겠지요. 그럼 상대가 어때? 싼 거 사겠지요. 그럼 빌라가 상승할수록 빌라 비싸다. 안 사겠죠. 상대 싼 느낌이 뭡니까?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빌라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껴진 건 뭡니까? 빌라 좀 몰리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저하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 다음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저하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대체제의 수요가 변했을 때 당해저하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역시 우리 이제 당해주는 아파트다. 그리고 빌라와 대체 관계에 있다 가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빌라는 대체다 가정해서 대체의 수요인 빌라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빌라의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지요. 대체니까 대체 가능하잖아요. 가는데 이쪽 사면 이쪽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자, 빌라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어때? 대체되니까 이쪽 안 사면 이쪽 사겠죠?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제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해조의 수요는 어때? 감소. 그래서 대체 수요가 감소하면 당해조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잘 보세요.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조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체제의 수요가 변했을 때 당해조의 수요가 어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외워가지고 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럴 때 내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만들어낸다 생각하시고, 우리 시험 주로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가 어떻게 되나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간혹 이걸 한 번씩 물어봐요. 난이도 조절하려고. 수요까지 이것 두 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이건 매번 나오고 이것도 두어 번 물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대체제의 가격이 변하느냐, 대체제의 어때? 수요가 변하냐, 여기 떴을 때 내용은 달라진다. 아시겠죠? 이걸 잘 보셨냐. 대체의 가격이 변하냐, 수요면 잘 보시고, 그리고 남은 내용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원리만 잘 생각하셨어요.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투자를 말한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나 하나 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사면 되는데 뭘 사는 겁니까? 싼 거 산다. 그럼 나머지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걸 생각하시면 쉽게 풀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이제 보완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당해자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아파트와 토지는 어때?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도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아파트 토지는 보완 관계에 있다. 가정합시다. 근데 이제 보완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토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지요. 그럼 이쪽 안 사면 이쪽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보완제는 사후 결합이 되니까. 이쪽 안 사면 이쪽 살 필요를 따서 아파트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싸다고 사겠지요. 그럼 이쪽 사면 보완제니까 이쪽도 사야 되겠지요. 아파트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당해자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할수록 당해자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은 보완제의 수요가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자는 역시 아파트. 자, 그리고 토지와는 보완 관계에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고, 그래서 이제 토지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상호 보완제라 그랬지요. 그럼 보완제니까 이쪽 사면 어때? 이쪽 사야 되겠지요. 조금 다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다음, 토지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이쪽 안 사겠죠? 이쪽 안 사면 보완제니까 이쪽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당해자인 아파트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완제의 가격이 변하느냐, 수요가 변화에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을 잘 보시고, 보완제의 가격이 변하느냐, 수요가 변하느냐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 비싸서 안 사겠죠? 당연히 당해자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자, 보완제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쪽 사겠죠? 그럼 결합이 되니까 이쪽도 사야 되겠죠? 당해자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체제의 가격, 대체제의 수요, 보완제의 가격, 보완제의 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의 어떤 연체가 살펴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우리 시험 완전 당구면에서 특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대체나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의 어떤 연체가 이게 이제 우리 시험 완전 당구 메뉴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래서 재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체가 가능하다.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는 이야기예요. 뭘 삽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 싼 거 사면 나머지 안 산다. 상식이죠?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는 두 재화다. 결합이 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한쪽 사면 나머지도 사야 되고 한쪽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조금 더 응용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뭡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이때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한 재화의 가격이에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이때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둘은 뭡니까? 보완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라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처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때 빌라와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대체가 되는 거지요. 다음 토지의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때 토지와 아파트 두 자는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이건 혼동이 되니까 7, 8월 때 또 이야기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 시험은 이걸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A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B의 수요가 7%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C의 수요는 5%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때 A와 C 두 재화는 어떤 관계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결국 두 재화가 어떤 관계 이걸 묻기 때문에 정상 열등제 이걸 파는 거 아니잖아요. 정상 열등제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 열등제는 뭘 판단하는 거야? 소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재화가 어떤 관계 이거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대체 보완제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죠? 대체 보완제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 보완제야 이것만 따지기 위해서는 이제 숫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없어요. 대체 보완제야 이번 따서는 이래 생각하시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겠지요. 둘은 대체가 된다. 다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 안 산다. 안 샀더니 B의 수요가 증가했다. B를 샀죠. 왜 A 안 사고 B를 샀을까요? 둘은 대체화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A와 B 둘은 뭡니까? 대체제. 자, A의 가격 상승한 A 안 샀어요. 안 샀더니 C의 수요가 감소하다. C도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왜 C도 안 샀을 것인가? 둘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활용이 될 거예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둘은 뭡니까?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응용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A의 수요가 증가하자. B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A의 수요가 증가하자 C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때 A와 C는 어떤 관계 있는 재화냐 이걸 묻는 겁니다. 두 재화가 어떤 거 이건 뭡니까? 대체 보완제야 이걸 따지는 거지요.
따지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자 A의 가격이 변했습니까? 수요가 변했습니까? 수요. 자 여기서는 A 어때?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가격이 변했는데 이때 뭐가 변했어요? 수요가 변했어요. 그럼 A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A를 어때?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A 사니까 B의 수요가 증가하다 B도 어때? 산다는 이야기예요. 왜 A 사면 B도 사야 될까? 둘은 결합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A와 B는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되는 거지요. 다음 A의 수요가 증가해서 A 샀어요. 샀더니 C의 수요는 감소하다. C는 어때? 안 사더란 이야기예요. 안 사. 그럼 왜 A 사면 C는 안 샀을까? 둘은 뭡니까? 대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땐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호결합성이기 때문이죠. 뭡니까?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질 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체제 수요, 보완제 수요가 변했을 때 당해저의 어떤 영향을 살펴드렸습니다. 이런도 이해하시고 처음 할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분만에도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저의 수요가 어때? 증가나 감소하느냐? 이것도 반드시 정리되실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대체 가격 보완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금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잘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자. 금리입니다. 흔히 금리는 자 이자율이다 표현을 쓰겠죠. 자 이자율이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뭐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래서 자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빌려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따라서 아파트 매매에서 아파트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자, 금리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자 비용 부담이 줄었죠? 싸게 빌려 살렸죠?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음 조세입니다. 조세는 세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세율이 인상될수록 세금 부담 늘어나겠죠? 따라서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율이 인하될수록 세금 부담 줄어들겠죠?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 정도입니다.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규제를 풀을수록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어때?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기대감이 팽배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얘는 자,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는 겁니까? 기대 심리가 변하는 겁니까? 기대 심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 심리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량이 변합니까? 수요의 변합니까? 수요의 변화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답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자 할 때, 사고자 할 때 지금 사겠어요? 오른 다음에 사겠어요? 지금 사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때? 아파트 매매시에서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왜? 앞으로 좀 다들 오를 것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다면 사다가 어때? 지금 사겠죠?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다음 이제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벌써 이제 LTV, DTI 이 자체는 모두 어때?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되는 것들이죠. 그럼 LTV,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래서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LTV,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럼 이는 뭡니까? 대출도 적게 해주겠다.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아파트 매매에서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걸 따져봤습니다. 여튼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 자체는 어쩌고 합니까? 우측으로. 다음 수요가 감소한다면 수요 자체는 어쩌고 합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프린트물 4페이지 나와 있는 3번 챕터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다. 이분은 다 말씀드렸어요. 양월 1번 수요량의 변화, 양월 2번 수요의 변화. 요건 정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양으로서 한번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양으로서 한번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예, 즉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지 좌측으로 이동하는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보충하우스 박스에 대체적 보완제다. 이분 넣어드렸죠? 네,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 부동산 수요다. 이분은 정리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용비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흐름을 잡아서 정리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이제 갑시다. 우리는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어요. 이걸 그림한 게 바로 뭡니까? 수요 곡선이죠? 수요선. 이때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는 게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선 자체가 이동은 뭡니까? 수요의 변화다. 할 수 있겠죠? 큰 줄거리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살붙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부동산 수요 마무리 해드렸고요. 다음은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부동산 공급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합시다. 수요는 어때? 사고자 하는 거였지요. 공급 뭡니까? 팔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가격 임료가 있지요. 그래서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에 대응해서 이제 어때?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 판매 또는 어때?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모든 가격이나 임료 수행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가려서 뭡니까? 우리가 부동산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급이다. 다음 이제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뭡니까? 부동산 공급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공급이다. 공급은 뭡니까?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수하는 것이고, 공급량은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보통 공급량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유량이에요. 유량. 그래서 이제 유량. 자, 유량은 플로우라 그랬죠? 자, 유량 공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앞으로 1년 동안 주택 지어서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이는 뭐가 됩니까? 유량이 되겠지요. 유량.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것도 분석의 대상이 돼야 되겠지요. 이는 뭡니까? 저량이다. 아시겠죠? 그럼 부동산도 본질은 유량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 들어서 저량도 병행해서 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량 스톡이죠. 저량 공급도 있다. 결국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이 되겠죠. 저량 공급은 뭡니까? 일정 시점에서의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분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공급을 우리 분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먼저 이제 우리가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 아파트 갑시다. 신규 공급은 아파트를 때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지요. 이게 신규 공급이에요. 그럼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개발업자라든지 건설업자, 이 같은 생산자에 의해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기존 공급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 기존 공급은 재고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진 아파트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존 공급이다. 그럼 기존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동 공급에는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 공급자에는 생산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생산자도 공급자가 되겠지만 기존 부동산의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어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공급을 우리가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단기, 장기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자, 이제 뭐 6개월, 1년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동산 학문에서 단기, 장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규 공급이 가능하느냐, 불가능, 이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처럼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뭐라 합니까? 단기. 그럼 단기로는 신규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단기는 어때? 기존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장기라는 것은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서 장기는 결국 말입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주택 관련해서 유량, 재량 구분해봤죠. 신규주택 공급량이다. 신규 이는 뭐가 됩니까? 유량의 개념이 되겠죠. 유량이다. 자, 다음 주택 재고량입니다. 현재 시장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냐? 지금 주택 재고량 기존 공급은 뭐가 됩니까? 저량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연결시켜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어때? 뭐를 의미합니까? 신규 공급. 저량 공급은 뭘 의미합니까?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량 공급에서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이야기한다?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뭡니까? 장기 공급을 뜻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어때?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재공급이죠. 이는 뭡니까? 단기 공급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때 전부 출제했던 부분이죠. 자, 부동산의 자, 유량 공급은 원래 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는 어때? 장기 공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저량 공급 원래 합니까?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단기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튼 부동 공급에도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공급 역시 유효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유효 공급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유효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유효 공급, 자, 실질적 공급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먼저 바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판매 의사. 즉 판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팔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 참 판매 의사, 판매 욕구에 팔 능력이 겸비가 되었을 때 이때는 뭡니까? 우리가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공급은 뭘 의미한다?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연습합시다. 자, 2,000원 할 때는 가격이 2,000원 할 때 10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앞으로 팔고자 하는 겁니까? 팔고자 한다. 그러니까 팔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양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전적 개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000원 할 때는 몇 개? 10개 팔고자 한다 했어요. 10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 수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량에 대한 의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뭡니까? 유량이에요. 그렇지만 저량 공급도 있다는 얘기라서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생각하시고,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부동산 수요와 비교해 봅시다. 자, 벌써 이제 부동산 수요에도 유량 수요, 저량 수요 있다고 했죠. 뭘 얘기합니까?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다음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공급입니다. 공급에도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다음은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이제 1번 챕터 부동산 공급과 공급량이다. 이분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읽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2번 챕터 공급 곡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